설이 내린 새벽, 강원도 군사기지 뒤심출에 차가운 안개가 깔렸다. 얼어붙은 콘크리트 위로 내려앉은 서리는 훈련장 뒤편 차고의 군용 차량들까지 하얗게 덮었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지시와 지휘관들의 명령이 넓은 공간을 가로질렀다. 군과 경찰 특수부대가 합동훈련 및 시범을 위해 모인 날이었다. 방문객들이 모인 구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파란색 셔츠나 흰색 셔츠에 넥타이를 맨 제복 차림의 사람들, 손에 카메라를 든 사람들, 공책에 메모를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시범 연습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곳에선 차가운 안개를 뚫고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윤, 진돗개 훈련 전문가이자 K-라임 경찰 특수부대 소속 경이었다. 키가 크고 날렵한 체격에 머리는 모자 아래 단정하게 묶어 올렸다.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녀 옆에는 금색과 갈색이 섞인 털을 가진 진돗개 한 마리가 강인한 전투기계처럼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하늘, 업계에서는 이미 전설적인 존재였다. 지난 4년간 지윤과 하늘은 생체 흔적 추적에 있어 최고의 팀으로 알려져 있었다. 폭발물이나 마약이 아닌 생명의 흔적을 찾는 일이었다. 하늘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 어두운 지하실, 두꺼운 콘크리트 벽 뒤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를 맡아낼 수 있었다. 강원도 산사태에 갇힌 아이를 구했고 철원에 무너진 탄약고에서 실종된 동료를 찾아냈다. 이런 기적 같은 성과 덕분에 오늘 시범 프로그램에 초대된 것이었다. 지은은 훈련장 중앙에 서서 하늘의 목줄을 가볍게 당겼다. 하늘은 즉시 앉아 앞을 응시했다.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소리나 채찍 없이 그저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지윤이 신호를 보내자 하늘은 즉시 일어나 힘차게 앞으로 뛰어나갔다. 끝에 일렬로 서 있는 세 대의 오래된 장갑차를 향해 달려갔다. 임무는 간단했다. 세 대의 장갑차 중 어느 것 안에 사람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었다. 군수과 장교 한 명이 미리 지정되어 그중 한 차량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외부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것은 밀폐된 환경에서 갇힌 사람을 구조하는 상황을 모의한 테스트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하늘은 첫 2대를 지나쳐 3번째 차량에서 잠시 멈추었다. 모든 관찰자들이 숨을 죽이고 신호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하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은 목표물을 발견했을 때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공중에서 멈춰선 것 같았다. 귀가 쫑긋 서고 눈은 낡은 T-54형 전차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녹슨 페인트로 덮여 있었고 뚜껑에는 봉인 표시가 있었다. 하늘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마치 피냄새를 맡은 사냥꾼처럼. 전차에 가까워질수록 목구멍에서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윤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녀는 이 개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저 으르렁거림은 일반적인 발견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 두려움, 위협과 극도의 긴장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하늘이 뒤로 물러났다. 지윤이 엄한 목소리로 명령했지만 하늘은 듣지 않았다. 대신 전차로 돌진하더니 앞발로 10cm가 넘는 두꺼운 강철 외벽을 미친 듯이 긁기 시작했다. 귀를 찢는 금속음이 빈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놀란 시선과 혼란스러운 표정들, 그리고 이내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지윤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당혹감 때문이 아니라 뭔가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본능적 직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하늘의 본능을 믿었다. 그녀는 급히 개에게 달려갔다. 하늘은 여전히 미친 듯이 긁어대고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눈은 한시도 다른 곳을 향하지 않았다. 지윤이 등에 손을 얹자 작게 한번 울부짖더니 다시 긁기 시작했다. 발톱에서 피가 나와 낡은 전차 페인트 위로 퍼지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지윤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돌아보니 정현우 대령 기지사령관이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경위, 이게 무슨 훈련 방식입니까? 당신의 개가 난동을 부리고 있군요. 보고 드립니다, 대령님. 지윤이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하늘이 이 전차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것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이 전차는 2년 전부터 봉인되어 있고 매달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안에 사람도 없고 냄새를 유발할 만한 것도 없어요. 군 절차를 모욕하고 계신 겁니다.
지윤은 걔를 바라보았다. 하늘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에서 지윤은 자신을 믿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읽었다. 대령님, 지윤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전차 내부를 검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정대령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모든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경찰견이 이상을 감지했는데 우리가 무시한다면 결과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다. 지윤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늘은 옆에 서서 더 이상 긁지는 않았지만 온몸은 여전히 팽팽한 현처럼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젊은 장교 한 명이 정대령 옆에 서서 귓속말을 했다. 대령은 입술을 깨물며 시계를 확인한 후 눈썹을 치켜 올렸다. 30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당신과 당신의 개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될 겁니다. 지윤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확신했다. 하늘이 인간이 듣지 못하는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늘을 믿을 것이다. 한겨울 안개가 여전히 기지를 덮고 있었지만 훈련장은 갑자기 이상하게 차가워진 듯했다. 군 기술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중장비 잠금 해제 도구를 가져왔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한 마리 개의 반응 때문에 2년 동안 봉인된 전차를 열게 될 줄은 몰랐다. 그 전차는 22B761년 번호를 가진 오래된 T-54 전차로 해체 후 재활용 대기 목록에 올라 있었다. 훈련장 끝에 있던 그것은 시간이 흘러 페인트가 벗겨졌고 군 지역 빨간 실리콘과 왁스로 봉인 표시가 되어 있었다.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심지어 신병들 중에는 그것이 언제 사용되었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시선의 중심이 되었다. 하늘은 여전히 전차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코는 항상 그 철문을 향해 있었다. 지윤은 옆에 앉아 개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그 미세한 떨림을 손바닥으로 느꼈다. 이 동물은 물건이나 금속에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었다. 오직 생명의 징후를 감지했을 때만 이런 행동을 보였다.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술팀 중 한 명이 몸을 낮추어 작은 소리로 말했다. 봉인 자물쇠가 심하게 녹슬었습니다. 절단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넓은 원을 형성했다. 초기의 호기심은 이제 긴장된 침묵으로 바뀌었다. 정대령은 팔짱을 끼고 뒤에 서서 짜증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라인더의 각 절단 소리에 따라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타는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전차 표면에 남아있는 개의 피 냄새와 섞였다. 하늘이 작게 울부짖으며 땅을 살짝 긁었다. 너무 느리다는 듯이. 안에 뭔가 있어 알고 있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마침내 15분의 고군분투 끝에 문이 건조한 딱 소리와 함께 열렸다. 작은 틈이 생겼고 오래된 죽음의 냄새처럼 무거운 악취가 퍼져나왔다. 기술자들이 급히 물러났고 한 명은 거의 구토할 뻔했다. 제길, 이게 무슨 냄새야? 하늘이 갑자기 길게 짖었다. 뒷다리가 살짝 미끄러지며 코가 문틈을 향해 움직였다. 두 번의 짧고 급한 짖음이 이어졌다. 지윤은 즉시 그것이 생명체 발견 신호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빠르게 다가가 벨트에서 손전등을 꺼내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어둠 속으로 빛을 비추었다. 한번 훑어보더니 멈추었다. 전차 구석에 한 사람의 형체가 있었다.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피가 하얀 셔츠의 절반을 적셨고 얼굴의 한쪽은 부어오르고 멍들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찢어진 작은 배낭과 노트북을 꽉 쥐고 있었다. 이런, 뒤에서 병사 한 명이 작게 탄식했다. 지윤은 차 안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남자의 목에 손을 댔다.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다. 아직 살아있었다. 매우 약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선생님 들리십니까? 건조한 눈이 깜박이며 열렸다. 동공이 흐리고 입술이 움직이며 단어가 되지 않는 소리를 내었다. 지윤은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증거, 노트북, 무기 밀매, 그들이 나를 죽일 거야? 아는 모든 사람을. 그가 헐떡이며 마른 기침을 하더니 완전히 쓰러졌다.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빨리. 지윤이 밖으로 외쳤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남자의 목 뒤를 지지하며 기도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때 하늘이 차 안으로 뛰어올라 다가왔다. 짖지 않고 고개를 숙여 남자의 늘어진 손에 코를 가볍게 댔다. 그의 귀는 처졌고 그는 마치 남자의 상태를 이해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작게 울부짖었다. 남자는 손가락을 움직여 하늘의 목 부분 털을 움켜쥐었다. 똑똑한 녀석, 그가 속삭였다. 날 구했구나.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지유는 남자의 손에 여전히 뜨거운 노트북을 붙잡고 재킷 안에 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아마도 부패한 시스템 전체를 바꿀 무언가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은 강원도의 추운 안개 속에서 한 충직한 개의 필사적인 글귀로부터 시작되었다. 쿠네리오 구급차가 훈련장을 떠날 때 지유는 여전히 손바닥이 끈적거리는 느낌이 났다. 자신의 땀인지 하늘의 피인지 아니면 그녀가 막 구한 낯선 남자의 피인지 알 수 없었다. 재킷으로 단단히 감싼 노트북은 가슴에 꼭 붙어 있었다.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무도 개 훈련사가 증거를 몰래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늘은 그녀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숨소리는 여전히 가빴고 앞발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소리를 내거나 핥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뒤로 닫히고 있는 기지정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조용했지만 마치 모든 일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마치 위험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음을 아는 듯했다. 그는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에 지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를 켜지도 않고 보고하기 위해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남아 있었다. 왜 봉인된 전차 안에 한 남자가 갇혀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맞다면, 만약 정말로 기지 내에 무기 밀매 네트워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저녁 9시가 조금 넘어 집에 도착했다. 작은 아파트는 경찰 숙소 단지 3층 복도 끝에 있었다. 평소에는 조용한 곳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이상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하늘은 마지막 계단에서 멈추어 섰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코를 들고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유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짧은 권총을 뽑아 하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하고 어두운 아파트로 들어갔다. 소리는 없었지만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소파는 뒤집혀 있고 서랍장은 열려 있었으며 서랍들은 전부 열려 있고 옷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하늘이 그녀를 따라 들어왔다. 발소리는 고양이처럼 가벼웠고 그의 눈은 각 구석을 훑었다. 지유는 숨을 몰아쉬었다. 누군가 들어와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돈이 아니었다. 채산도 아니었다. 노트북이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커튼을 당겼다. 떨리는 손으로 재킷을 열어 노트북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 열 수 없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지유는 수시간 동안 꺼두었던 휴대폰을 다시 켰다. 즉시 수많은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쏟아졌다. 그 중에는 이상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온 것이었다. 지금 당장 집을 떠나세요.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서명도 설명도 없이 단 한 문장이었다. 그리고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이 그 순간 하늘이 짧게 짖더니 창문으로 뛰어갔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아래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지윤의 오토바이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셔츠에 야구 모자를 쓴 그는 손전등으로 번호판을 비추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그녀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했다. 지윤은 자신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그녀를 따라왔다. 그들은 기계를 되찾기를 원했다. 아마도 그 남자를 처음부터 죽이고 싶었을 것이고 이제 그녀가 다음 목표였다. 그녀는 몸을 숙여 무전기를 확인하고 중얼거렸다. 추적장치. 본능적으로 지유는 벨트에서 개인 무전기를 분리하고 배터리를 제거했다. 그녀는 전차 안 남자의 눈빛을 기억했다. 그의 흐느끼는 목소리. 그들은 아는 모든 사람을 죽일 거예요. 그녀는 하늘을 안고 노트북을 작은 배낭에 넣고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더 챙겨 뒷문으로 나갔다. 비상구를 따라 내려가 숙소 단지 뒤쪽 작은 골목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늘은 그녀 발치에서 달렸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지유는 만약 몇 분만 더 늦었다면
아마도 그녀는 그 아파트 바닥에 누워 원인 불명의 직업적 사고로 처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한 사람만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민석, 그는 한때 수사기자였고 3년 전 비트성이 작전에서 그녀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비상용으로 항상 갖고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번호였다. 3번 울리고 전화가 받아졌다. 여보세요? 깊고 거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응답했다. 지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예요, 지윤입니다. 급히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전체 네트워크가 있어요. 전화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어디 계세요? 30분 후 지윤은 철도 옆에 있는 오래된 카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한때 학생들과 프리랜서 기자들이 드나들던 곳이었다.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가로등이 먼지 묻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하늘은 그녀의 발치에 누워 배낭에 머리를 얹고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조용한 경비원처럼. 문이 열리고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세상 경험이 많아 보이는 분위기였다. 그는 카페를 둘러보다가 그녀를 발견하자 멈추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지윤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은 의자를 당겨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카운터에서 가져온 차가운 차 한 잔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3년 만이군요. 저를 잊었을 줄 알았어요. 잊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지윤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내부 유출 문서에 휘말려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민석이 눈을 가늘게 떴다. 지윤은 배낭을 열어 여전히 재킷으로 감싸진 노트북을 꺼냈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에게 밀었다. 이건 지난번보다 더 위험할지도 몰라요. 민석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졌지만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단서가 있나요? 전차에 갇힌 남자가 이걸 저에게 주었어요. 분명 의도적으로요. 그가 의식을 잃기 전에 말했어요. 군대 내부에서 무기 밀매 증거가 있다고요? 민석은 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이름은요? 아직 모릅니다. D37 기지에서 민간 기술자로 일했던 것만 알아요. 폐기 준비 중이던 전차에 갇혀 있었죠. 하늘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민석의 시선이 멈칫하더니 그녀 발치에 누워있는 개를 내려다보았다. 또 이 녀석이군요.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군요. 지윤은 부드럽게 하늘의 길을 쓰다듬었다. 하늘이 고개를 들어 고르게 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3년 전 탄약고에서 저를 구해준 이후로 한 발짝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진지하게 바꾸었다. 당신이 지금 무엇에 발을 들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대, 무기, 내부 비밀. 이건 신문에 실릴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영원히 실종될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죠. 그리고 당신은 물러설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제 집을 뒤졌어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어요. 제가 죽으면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할 거예요. 민석은 몇 초 더 그녀를 바라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다. 제가 서울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한 장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집이에요. 지금은 비어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거기는 안전합니다. 지윤은 잠시 침묵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가요. 2시간 후? 민석의 낡은 승용차가 구불구불한 흙길을 따라 소나무 숲속에 자리한 작은 통나무 집으로 향했다. 가로등도 카메라도 이웃도 없었다. 오직 어둠 속에서 울리는 곤충 소리와 공기 속에 맴도는 젖은 흙냄새만 있을 뿐이었다. 민석이 문을 열고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빛이 나무 바닥을 덮고 있는 먼지층을 비추었다. 하늘이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뛰어내렸다. 그는 집 주변을 돌며 각 구석을 냄새 맡았다. 마치 조용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완전 특수부대 개네요. 민석이 중얼거렸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보호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돼요. 지윤이 관찰하며 말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낡은 식탁 위에 올려놓고 민석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당장 이걸 열어야 해요. 민석은 나무 의자를 당겨 앉았다. 가방에서 비밀번호 해독장치를 꺼냈다. 1시간만 주세요. 민석이 작업하는 동안 지유는 현관에 서 있었다. 밤이 깊어지며 추워졌고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팔을 감싸 안으며 저 멀리 어둠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답없는 질문들로 가득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누가 그를 죽이려 했을까? 그리고 그녀는 우연히 어떤 세력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일까? 하늘은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몸은 그녀의 다리에 바짝 붙어 있었고 눈빛은 조용하지만 날카로웠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부대로 돌아가. 다른 사람을 찾아. 나 때문에 죽지 마. 하늘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그의 눈은 마치 난 어디도 가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안에서 컴퓨터 신호음이 울렸다. 민석이 크게 불렀다. 들어와요. 뭔가 찾았어요. 지윤이 뛰어들어갔다. 화면에 폴더가 열려 있었다.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다. 물품 명세서, 무기 코드, 배송 일정, 그리고 특히 고위 장교들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 사진, 선명한 빨간 도장까지. 이건 군 내부 문서예요. 민석이 말했다. 각 화물에는 무기의 종류, 수량, 담당자, 배송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민석은 한 폴더를 가리켰다. 목적지가 군 부대가 아니에요. 민간 회사들이에요. 해외도 있고요. 몇몇은 국제 테러 감시 목록에 있는 곳들도 있어요. 지유는 얼어붙었다. 그들이 군대에서 무기를 빼돌리고 있어요. 시스템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서. 그리고 이걸 발견한 유일한 사람이 전차에 갇힌 그 남자였군요. 민석이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했다. 짧은 비디오가 열렸다. 그 남자였다. 수척한 얼굴, 멍든 눈,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모습. 이 영상을 보는 누구든 제가 쫓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이름은 윤호입니다. 저는 D37 기지의 계약직 기술자였습니다. 군 창고의 무기가 지휘관들의 공모로 불법 판매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이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지 못하면 이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그들이 모든 흔적을 지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비디오가 끝났고 방은 침묵에 잠겼다. 그때 창문 밖에서 하늘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앞쪽 어두운 숲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낮지만 일정한 으르렁거림이 북소리처럼 울렸다. 지유는 즉시 일어났다. 그녀의 손은 이미 총 손잡이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물어볼 필요도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하늘은 절대 잘못 경고하지 않았다. 민석은 키보드 두드리기를 멈추고 노트북을 가까이 당겼다. 지윤을 바라보며 물었다. 벌써 왔나요? 네, 이번에는 1명이나 2명의 미행자가 아닐 거예요. 지윤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창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생포할 생각이 없어요. 그녀는 민석에게 돌아섰다. 데이터 백업은 했나요? 외장 하드에 다운로드 중이에요. 5분만 더 있으면. 우리에게 5분이 없어요. 밖에서 강한 바람이 소나무 숲을 가로질러 불었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소리 속에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부드러운 발자국 소리,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몇 개의 금속이 부딪히는 매우 미세한 소리. 그녀는 그 소리를 잘 알았다. 무기가 조립되고 있었다. 한 명이 아니라 전술팀 전체였다. 지유는 하늘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게는 즉시 오두막 주변을 달려 각 방향을 냄새 맡았다. 돌아왔을 때 그는 작게 끙끙거리더니 더 크게 으르렁거렸다. 세 방향에서 포위됐어요. 그들은 우리를 안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지윤이 말했다. 쥐덫이에요. 민석은 낡은 권총을 재킷 안주머니에서 꺼내며 쓴 웃음을 지었다. 저는 총 쏘는데 능숙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싸울 필요 없어요. 지윤이 말을 잘랐다. 철수해야 해요. 하드드라이브를 지키세요. 이 데이터는 공개되어야 해요. 그녀는 부엌 구석에 있는 나무 캐비닛으로 걸어갔다. 열어서 바닥에 널빤지를 3개 당겼다. 작은 지하실 문이 드러났다. 어둡고 깊었다. 민석은 놀란 표정이었다. 이게 뭐죠? 당신이 예전에 감시당할 때 탈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이 나요. 그녀는 먼저 들어가 손전등을 켠 후 민석이 건네준 외장 하드를 받았다. 하늘이 가볍고 조용하게 따라 뛰어내렸다. 민석이 마지막으로 내려왔고 지하실 뚜껑이 닫혔다.
오두막에는 이제 어둠과 침묵만 남았다. 앞문이 열리는 소리, 나무 바닥을 밟는 발소리, 안전장치를 확인하는 총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목소리. 아무도 없군. 아마 미리 알았을 거야. 뒤져봐. 뭔가 남겨진 게 있어야 해. 지하실에서 세 사람 모두 침묵했다. 지우는 축축한 흙냄새와 희박한 공기를 느꼈다. 옆에서는 하늘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다. 이 터널은 숲 가장자리로 연결돼요. 오두막에서 100m 떨어진 곳이에요. 길지는 않지만 제때 잘 활용하면 충분한 이점을 줄 수 있어요. 그들이 터널 출구에서 빠져나왔을 때 다리 높이 떠 나뭇잎 사이로 창백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폈다. 하늘이 다시 냄새를 맡더니 뒤를 돌아 마치 이제 어디로 가죠? 라고 묻는 것처럼 고개를 기울였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배터리를 분리했다. 그녀는 외장 하드를 민석에게 건넸다. 이걸 당신 동생에게 가져가세요. 디릉에 있는 그녀 집으로요. 그녀는 군 변호사였잖아요. 그녀에게 사본만 있어도 그들은 모든 흔적을 지울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요? 저는 돌아갑니다. 지금은 제가 그들의 주의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안 돼요? 그들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들이 당신도 모두를 죽일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지윤이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저는 그 남자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윤호여,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저는 그를 꺼내올 방법을 찾을 거예요. 민석은 외장 하드를 단단히 쥐었다. 그럼 약속하세요. 48시간 내에 연락이 없으면 저는 모든 것을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해외 언론사에도요. 당신의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하늘이 지윤을 바라보았다가 민석을 바라보고는 다시 지윤을 응시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석과 함께 가. 그는 움찔했다. 눈에 혼란이 스쳤다. 그녀는 그를 떨어뜨린 적이 없었다. 가야 해. 이 데이터를 지켜야 해. 나는 괜찮아. 숨는 법을 알아. 하지만 그들이 하드드라이브를 되찾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거야. 하늘이 신음하며 몸을 일으켜 그녀의 품에 머리를 비웠다. 그녀는 그를 꽉 껴안았다. 가, 네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해. 안전을 지켜. 나중에 너를 찾을게. 민석이 신호를 보내고 돌아서서 오솔길로 걸어갔다. 하늘은 뒷다리로 서서 지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고 하늘은 민석을 따라 달려갔다. 지윤은 숲 가장자리로 돌아가 오직 산림관리인이나 현지인들만 알고 있는 오래된 길을 따라갔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오두막은 이미 뒤집혀 있었다. 밝은 불빛이 도처에서 비추고 있었고 무전기에서 삐삐 소리가 들렸다. 한 남자가 문 밖으로 나왔다. 군인은 아니었다. 민간인 옷차림에 검은색 재킷, 귀에는 이어피스를 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날카롭고 지혜로운 눈빛은 군인의 것이었다. 지윤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다. 정준, 무기 분실 사건에 연루되어 군에서 쫓겨난 전직 군 보안장교. 소문에 따르면 그는 특별 업무로 전환되었다고 했다.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 캐빈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도 없고요. 한 병사가 보고했다. 정준은 눈썹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정 대령에게 알려라. 배신자가 도망쳤다. 보안 등급 2를 활성화하고 서지윤을 내부 수배 명단에 올려라. 지윤은 나무 뒤에 숨어 총 손잡이를 꽉 쥐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진실의 편에 설 때 앞에 총탄의 숲이나 칼날, 짙은 어둠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소식은 마른 바람을 만난 산불처럼 빠르게 퍼졌다. 다음 날 아침 내부 뉴스와 내부 경보 시스템에 서지윤 경위의 이름이 나타났다. 선명한 빨간색 경고와 함께 군사구역 불법 침입 및 반국가 분자 협조, 기밀 문서 절도 혐의 수배 중. 전날 시범에서 찍은 그녀의 사진이 모든 군사 초소의 게시판에 붙었다. 심지어 전국 경찰서로도 긴급 협조 요청과 함께 전달되었다. 지윤은 더 이상 법 집행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수배자가 되었다. 그날 정오 외곽의 한 서민 식당에서 지윤은 가장 어두운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야구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헐렁한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김이 서린 창문을 통해 관찰했다. 두 젊은 남자가 일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벨트에는 무기의 돌출부가 보였다.
그들은 밖에서 식당 주인에게 뭔가를 묻고 있었다. 낯선 여자 손님 보셨나요? 25살에서 30살 사이, 키 160cm 정도, 운동선수 체형? 가게 주인이 고개를 저었다. 느린 남부 억양이 대답했다. 여기는 다 단골이라 낯선 분은 바로 기억나는데 그런 분 없었어요. 그들은 아직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그럴 것이다. 지유는 일어나 먹다만 식사를 두고 식당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림자처럼 빠르게. 그녀는 이제 사라지는 법을 배웠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반격해야 했다. 지유는 오래된 친구를 찾아갔다. 지영, 군지역 7사령부의 하급 문서 관리 직원. 그녀의 가족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몇 년 전 오토바이 사고에서 지윤이 구해준 사람이었다. 그들은 깊은 골목의 오래된 사진관에서 만났다. 여전히 필름 약품을 사용하는 곳이었다. 지영은 지윤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언니가. 그들이 언니가 반역자라고 해요. 극단주의자들을 도왔다고 내부 명령이 내려왔어요. 네가 그걸 믿니? 지윤이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영은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의료 기록이 필요해. 윤호라는 이름의 30대 남자, D37 기지에서 온 환자야. 군 신분증 번호는 없어. 민간 기술자로 들어왔을 거야. 지영이 망설였다. 만약 최근 기록이라면 시스템에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환자 목록에서 삭제됐다면. 지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만 알려줘.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 후에 다시 오세요. 지윤은 사진관을 떠나 근처에 있는 오래된 천창고로 숨어들었다. 한때 그녀와 동료들이 잠복작전 때 만나던 비밀 장소였다. 그녀는 앉아서 벽에 등을 기대고 깊게 숨을 쉬었다. 모든 압박감, 위험,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았다. 이제 한 가지 생각만 남았다. 진실을 밝히는 것. 1시간 후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지영에게서 온 것이었다. 4글자뿐이었다. 그들이 글을 옮겼어요. 메시지와 함께 병원 차트에 스크린샷이 있었다. 대부분 삭제되었지만 한 줄만 남아있었다. 윤호 환자, 정현우 대령의 특별 요청에 따라 16 비밀부대로 이송. 그 이름이다. 다시 크였다. 정 대령. 한때 그녀의 스승이었던 사람. 초기 경력에서 그녀를 이끌어준 사람. 그녀가 엄격함과 원칙을 위해 존경했던 사람. 그녀를 업계에 처음 데려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윤호의 흔적을 지우는 명령에 서명한 사람. 지우는 눈을 감았다. 가벼운 현기증이 스쳐 지나갔다. 배신감은 가슴에 총을 맞은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한때 내게 배신자를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쳤지. 지유는 중얼거렸다. 이제 그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었군. 그녀는 일회용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꺼두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벨이 울린 후 남자의 목소리가 응답했다. 누구십니까? 정현우 대령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윤이군.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어. 단 한 번 스승과 제자로서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지윤이 말했다.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목소리에 변화가 생겼다.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이곳에서 당신의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야. 돌아와서 자수해. 그러면 감형될 수도 있다. 지윤은 가볍게 웃었다. 제가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겁니다. 너는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지윤은 단단히 손을 쥐었다. 눈에는 결연한 불꽃이 타올랐다. 모범적인 스승의 정체를 밝히고 반격을 시작할 때가 왔다. 밤이 도시의 검은 장막처럼 내려앉을 무렵 지윤은 은신처를 떠났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검은 옷을 입고 야구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소음 감소기가 달린 권총을 허리에 끼웠다. 사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였다. 그녀는 더 이상 경찰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숨겨진 권력체계의 눈엣가시였고 그녀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었다. 만남의 장소는 오래된 공업지역에 있는 버려진 창고였다. 한때 군수 물류센터였던 이곳은 약 10년 전 폐쇄되어 내버려진 곳이었다. 사람을 숨기고 무기를 숨기고 진실을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지우는 일찍 도착하여 지켜보았다. 평상복을 입은 8명의 남자들이 이어피스를 끼고 허리춤에 총을 꽂고 있었다. 경호원 대형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용병의 것이었다. 지붕 위에는 적어도 3명의 저격수가 있었다. 각 움직임, 각 사각지대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지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생각대로였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분진일 건물 단지로 들어왔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백발의 남자는 단정하게 정돈된 차림새였다. 군복은 세련된 민간인 재킷으로 바꿨지만 그 분위기는 숨길 수 없었다. 정현우 대령, 그녀에게 윤리를 가르치던 사람, 신참이었던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 직업에서는 진실 앞에서만 고개를 숙여라고 말했던 사람이었다. 지우는 그림자에서 나왔다. 희미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떨림이 없었다. 오직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만 있었다. 정말 오시네요. 대령님이 그저 사람을 보내 저를 쏴 죽이실 줄 알았어요. 정 대령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경호원들에게 몇 걸음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앞으로 나왔고 이제 그녀와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서 있었다. 지윤아, 넌 고집이 너무 세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저도 대령님을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윤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속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정 대령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가볍게 웃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하니? 너는 이 나라가 도덕교과서의 말씀으로 평화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이 있고 안정을 위해 필요한 희생이 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파는 것도 필요한 희생인가요? 지윤이 쓴 웃음을 지었다.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비디오, 파일, 물품 목록, 무기 코드, 배송 일정, 그리고 특히 당신의 해외 계좌까지요. 정 대령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넌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 파이들이 널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언론, 경찰, 국제기관, 그들이 모두 매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널 구하러 올 사람은 없어. 저를 구할 사람은 필요 없어요. 지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저 한 가지만 필요해요. 뭐지? 윤호, 당신이 전차에 가둔 남자. 저는 그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정 대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지윤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녀는 허리에 있는 총을 꽉 쥐었다.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내가 그를 처리하라고 명령하기도 전에 네가 끼어들었지.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 그는 뒤로 반걸음 물러서며 무장한 남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즉시 총을 겨누며 자리를 잡았다. 그를 데려가라. 깨끗하게 처리해. 지윤은 총을 꺼내 사람을 겨누지 않고 위쪽 전등을 향해 발사했다. 불빛이 꺼지고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소리, 날카로운 짖음이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한 그림자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병사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 다음은 몸싸움 소리, 총성, 혼돈. 안개와 먼지 속에서 금빛 눈동자가 빛났다. 하늘이 돌아왔다. 뒷문을 통해 민석이 뛰어들어와 수제 연막탄을 던지며 지윤을 끌어당겼다. 2분 더, 2분만 있으면 돼요. 그가 외쳤다. 하드드라이브는요? 전송됐어요. 지윤이 다급히 물었다. 이제 제 차례예요. 그녀는 일어나 정 대령이 있던 방향을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이미 살았다. 뒷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쫓아갔다. 좁은 복도에서 늙은 남자의 그림자가 여전히 단단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총이 그의 손에 있었다. 지윤이 외쳤다. 멈추세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가 돌아섰다. 총구는 그녀를 똑바로 겨누고 있었다. 그럼 네가 먼저 죽을 차례다. 날카로운 짖음이 울려 퍼졌다. 하늘이 지윤 뒤에서 뛰쳐나와 정 대령에게 돌진했다. 지윤도 함께 달려가 대령의 몸을 들이받았다. 그의 손에서 총이 떨어져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다. 지윤은 가까이 다가가 무기를 발로 걷어차고 그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누었다. 이제 말하세요. 윤호는 어디 있죠? 정 대령이 으르렁거렸다. 그는 중요하지 않아. 틀려요. 지윤이 차가운 눈으로 대답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끝낼 사람일 거예요.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석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역경찰이 아니라 중앙방첩대 특수부대였다.
10분 후 안전한 방에서 지우는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야위었고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지만 하늘을 보자 그의 눈이 밝아졌다. 그 개군요. 차 안에 있던? 네. 그리고 그 녀석은 당신이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지우는 침대 옆에 앉았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주세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하늘에게 머물렀고 약한 손이 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마워. 네가 영웅이야. 네 발 달린 영웅. 창고 습격 사흘 후 지하에서 소용 돌이치던 파도가 드디어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하드 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 정현우 대령이 이끄는 무기 밀매 네트워크에 대한 증거, 해외 조직과의 비밀 계약, 조세 피난처 은행 계좌 목록까지 모든 것이 중앙방첩대에 제출되었다. 그중 일부는 민석이 독립기자로서 국제 언론사에 보냈다. 더 이상 은폐할 수 없었다. 한때 내부 수사 명단에 올라있던 서지윤 경위의 이름은 이제 삭제되었다. 최신 파일에 새로운 메모가 추가되었다. 국가급 작전 협조, 특별 공로 인정. 하지만 지윤은 경찰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복귀 제안과 다시 일할 기회를 모두 거절했다. 이전 상관과의 짧은 만남에서 그녀는 배지를 돌려주었다. 더 이상 그 제복에 맞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원망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 무언가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작은 산촌의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이른 안개를 뚫고 비쳤다. 붉은 흙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린 솔잎 냄새를 실어 날랐다. 하얀 울타리와 보라색 부겐빌레아 덩굴로 둘러싸인 작은 집. 지우는 현관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 옆에서 하늘이 길게 누워 머리를 그녀의 다리에 얹었다. 그의 눈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평화를 즐기듯 반쯤 감겨 있었다. 그의 등에는 총알이 스쳐간 자국이 여전히 두꺼운 털 아래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왔다. 민석이 내려서 한 묶음에 인쇄된 신문을 들고 있었다. 오늘 정식으로 발표됐어요. 그가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신문 한 장을 내밀었다. 대문짝만한 헤드라인. D37 기지 무기 밀매 네트워크 붕괴. 네 발 달린 영웅이 비밀 목격자를 구하다. 그 아래는 지윤과 하늘의 뒷모습 사진이었다. 조사기관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얼굴을 돌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고개를 들고 있었다. 이제 유명해졌네요. 민석이 웃었다. 온 세상이 당신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필요 없어요. 지윤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하늘이 내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녀는 몸을 숙여 하늘의 귀 뒤를 부드럽게 긁어주었다. 그는 작게 신음하며 그의 꼬리가 나무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충성스러웠다. 윤호는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어요. 건강도 회복 중이에요. 새로운 신원으로 다른 곳에서 살게 될 거예요. 당신처럼요? 지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둘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오직 새소리와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민석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깊어졌다. 만약 그날 하늘이 짖지 않았다면, 만약 당신이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네, 지윤이 웃으며 먼 언덕을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뉴스도 수사도 체포도 없었겠죠. 아마도 윤호 같은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하늘은 절대 저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늘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저 자신도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집으로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팔신인 이름은 없었다. 지윤이 열어보니 안에는 훈장 하나와 손으로 쓴 간단한 메모가 있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생명체의 본능을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때로는 진실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지윤은 훈장을 내려놓고 하늘을 꽉 껴안았다. 그 모든 상실과 배신,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서로가 있었다. 한 사람과 한 마리 개, 폭풍우를 통과한 두 영혼. 칭찬이나 훈장이 필요 없다. 자신들이 옳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다시 누군가 침묵 속에서 소리친다면 그녀는 하늘과 함께 다시 길을 나설 것이다. 1년 후 강원도 고원지대의 이른 아침. 안개가 푸르른 소나무 숲을 덮고 있었다.
언덕 아래 자리한 작은 집에서 지우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늘은 현관 앞에 누워 앞발 위에 머리를 얹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주인과 개처럼 보였다. 폭풍 후 이후에 평화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총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나무를 심고 마을 아이들에게 개 훈련의 기본을 가르쳤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하늘과 함께 보냈다. 그녀는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과거를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녀는 여전히 옛 전차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짖음 그리고 윤호의 거친 숨소리를 꿈꾸었다. 어느 정오 집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택배도 우체부도 아니었다. 그저 손으로 쓴 세 글자가 있는 편지뿐이었다. 나는 살아있다. 안에는 컬러 사진 한 장. 윤호가 나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 말랐지만 살아있었다. 외국 번호판이 달린 차 앞에 서 있었다. 사진 구석에는 미국 국기가 있었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메모도 있었다.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지우는 종이를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이 필체를 알았다. 바로 윤호였다. 그날 밤 민석이 방문했다. 지우는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위협받고 있을까요? 지윤이 물었다. 함장일 수도 있어요. 민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무언가일 수도 있고요. 지윤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하늘이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등을 쓰다듬었다. 하늘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3일 후 지윤은 가짜 여권으로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거기서 오래된 연결망을 통해 그녀는 국경을 넘어 D-37 작전에서 사라진 무기의 중간 경유지로 알려진 중동의 한 나라로 들어갔다. 오만 무스카트 외곽의 베트남인을 위한 작은 카페에서 지윤은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은 테이블 아래 누워 있었다.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윤호, 살아있었다. 더 마르고 눈은 움푹 패였으며 걸음걸이는 약간 불안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있었다. 그들은 포옹하거나 악수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윤호가 지윤 앞에 노트북을 놓았다. 당신이 그해 파일에서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기지 내부 보안 카메라에서 비밀리에 촬영된 영상이었다. 정현우 대령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와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다. 미국 민간 보안 서비스, 윤호가 말했다. D-37은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다국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한국 기지에서 빠져나간 무기가 아프리카 전쟁터로 보내졌다가 미국 군사 계약자들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국내외 고위 관료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윤은 침묵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가장 깊은 층이었다. 준비되셨나요? 윤호가 물었다. 지윤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개는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눈은 빛나고 꼬리는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